본격적으로 이제 창당 작업에 나서겠다 했던 거고, 또 그 창당 작업을 하기 위한 실무 추진 기구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지금 뭐 거의 실무 기구 회의는 매일 지금 회의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기성 정치권의 이제 사고 그런 기준 잣대로 보면 독특하죠. 전혀 이제 정치인의 화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기성 정치하고는 기성 정치권에서 익숙한 것을 좀 이제 탈피하면서 새로운 어떤 언어부터 그리고 화법, 그리고 정치 활동의 방식까지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의 현실감 있게 좀 바꾸자고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기성 정치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논법이나 사고방식, 정당을 만드는 방식,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그 현재 우리 시대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전반적으로 다 바꾼다 하는 이 전면적 개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새 정치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정치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실현해낼지, 정말 정치 개혁을 하고 기성 정치권의 이 기성 정치인들이 하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정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좀 가능하면 빨리 보여달라는 요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 말로 지금 설명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작년에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제가 지금 혼자 있었고, 이번 4월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와서 지금 둘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정치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좀 변화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정체되어 있는 또는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산업사회나 경제적으로나 무역 규모를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린 이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부실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나 우리 시스템 자체도 급조화해서 막 만들다가 그 안에서 수많은 그 피해가 생기고 허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식의 그 급하게라도 빨리 어떤 경제 성장을 하는 게 필요한 단계라면, 이제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이렇게 쭉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차근차근 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채워내고, 또 이것을 과거에는 뭐 국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들을 소외시킨 상태에서 소수 정치인들이 독점하는 이런 정치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 당을 만드는 것부터 여기에 국민들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창당 과정에서부터 좀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가 이제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화법으로 보면 익숙하지 않고 또는 좀 분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제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설명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또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이런 이제 절차 과정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 있죠. 어떻게 진행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파악해서 다 초대를 한 겁니까? 일단은 아마 내일은 기자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쭉 소개를 알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초 정보가 전달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뭐 타운홀 미팅을 하든 그거는 토론을 다음에 하든 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아, 되겠죠. 일단은 이번에 공동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를 하는 분들입니다. 아, 실무 준비를. 네, 새정추는 실무 준비 기구이지 이것이 곧바로 어떤 대국민 접촉을 하면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하는 건 옛날에 아니죠. 지도부로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옛날 관용으로 보면. 지도부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이나 그 위원장들 또는 추진위원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뭐 추구하는 방향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아마 창준이 때 그때 이제 준비위원장들 그다음 발기인이나 추진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추진위원회도 공동위원장들과 추진위원들은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영입하고 또 추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내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두 분은 정치권 바깥에서 오시고 두 분은 정치권 내에서 들어온 분인데 저희는 가장 훌륭한 분들 중에 지금 이제 네 분이 지금 같이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권 바깥에 있던 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좀 어떻게 좀 파이터로서 잘 싸우고 어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보는 그런 정치인의 기대 수준으로 보면 거기에 맞진 않는 사람들이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저희가 이제 모신 거고 한국의 미래 비전은 과학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원장님을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이제 박후곤 총장님을 모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운 정당 운동을 시민사회와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 시민사회의 대표격인 윤장현 이사장님을 모신 거고 정치인 두 분도 사실은 지금 정치권이 현재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양극단의 정치, 강경파가 극단적인 노선 투쟁을 통해서 정쟁을 계속 반복하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고자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단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왔던 추구해왔던 그런 분들을 지금 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여러 면에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기성 정치권의 한계를 제일 절감하는 사람은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당적을 옮기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저 앞으로 한 몇 년 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정치 개혁 운동 이것이 정치권의 재편을 통해서 이제는 좀 답답한 이런 정치를 좀 풀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의원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조건에 따라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은 선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선거만을 목적으로 지금 한 건 아니다. 새로운 정치 개혁 운동을 아주 장기간의 프로젝트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언제 창당을 하게 될지는 거기에 맞춰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실 정치를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눈앞에 이제 오게 되는 선거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좀 몇 차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허장성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책임 있게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조건이 잘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책임 있게 그 선거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구체적 그런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이제 해나간다면 아마 뭐 구체적인 지역에서 어떤 후보와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그거는 뭐 조만간 내년 초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뭐 다른 정당들도 대체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정해질 테니까 그때하고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정책과 비전과 정치 행태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합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치개혁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막론하고 기성정치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개혁 재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야권과 연대한다, 여권과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술적이고 뭐 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좀 안 되지 않는가. 민주당과 다르고 새누리당과 다른 그러니까 다르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와 이슈에 대해서 그 이때까지 이 기성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는 아무리 그 생각이나 정책 주장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자당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면 그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생기는 문제라면 이걸 하지 않는 게 이때까지의 이 정치 행태였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자신들에게 또는 자기 정당이나 정치 집단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고 중요한 어떤 관철해야 되는 제도나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할 줄 아는 이런 게 좀 돼야지만이 결국 국민들이 그 정당 정치인을 정치 세력을 좀 신뢰하고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답한 것보다도 일단 그게 이제 자기 진영 내부에서 그리고 자기 정당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뭐 아주 당연한 수순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 그 국민들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몇 프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몇 프로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딱 그런 식으로 당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텐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야권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많다고요. 훨씬 많죠. 지금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과 저희를 포함을 시켜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뭐 한 11%에 13% 그렇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절반이 야권 지지자입니다. 그러면 30% 이상의 40% 가까이 되는 그러네요. 40% 가까이 되는 야권 지지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그 민주당 바깥에 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시각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더 넓게 국민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민주당, 이건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성 정당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영 바깥에서 주장하는 것,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 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올바른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들의 주장을 동조하는 사람,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말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적극 지지자들 이외에 나머지 한 8, 90%의 국민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면 스스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혁신하고 또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모아야 그렇죠. 되느냐의 네. 문제일 거고 네. 힘을 모았지만 실패한 것이 작년 대선이고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야권 연대를 전체를 다 했지만 다 모았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총선에 졌죠. 네. 그거는 이제 야권 연대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 네. 그 다음에 서로 많이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연대를 한 경우에 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일단 저희가 이 새정당을 만드는 그 성과 여기에 따라서 이후 선거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거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름다운 단일화 또는 작년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고 정책을 정책을 주장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 정치인의 몫이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평가, 잘잘못과 뭐 모자란 것과 아쉬운 것을 평가하고 조율하는 건 국민의 몫이죠. 뭐는 잘했다, 뭐는 못했다, 뭐 어떤 건 아름답고 어떤 건 아름답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봐서 저희들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게 아쉬웠고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뭐 백수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다만 이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작년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난 이후에 한 12월 18일까지 선거 전날까지 민주당 후보보다 전국적으로 지역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는 몇 배 이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80회 정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것도 다 유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의원이나 저희는 이제 민주당의 그 선거 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도 없고 다 자비를 드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을 당선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 단일 후보를 응원해 달라고 이제 계속 유세를 하고 다녔죠. 그만큼 저희들 나름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야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더 많은 역할,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 그런 평가는 또 겸허하게 저희들이 이제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는 그냥 그건 국민들이 해야 될 몫이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당을 하는 과정과 정책을 생산하고 비전을 만드는 그 두 가지가 제한된 인력으로 이걸 병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소개를 하진 않았는데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 이것을 이제 처음에 밝혔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뭐 경제, 복지, 통일, 안보 문제 각 분야별로 지금 계속 작년 대선 때 나왔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정책이
당장에는 저하고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 두 의원실에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어떤 제도적 제안을 하는 데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이게 뭐 지방선거 때는 또 이제 지방 정책에 대한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또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저나 이제 안 의원이 이때까지 만난 분들 중에 저희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정치개혁의 뜻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그 시점에 저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분들이 뭐 많기 때문에 인물난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제 발표된 인물이 그건 이제 발표를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행위원들은 우리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중앙에서 만든 이제 전국적인 어떤 정책 그림을 각 지역의 정책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지역의 정책을 실천할 사람들을 기초적인 그런 작업을 할 사람들을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내년 선거에 무슨 나갈 후보를 선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실행위원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의 의지나 이런 것은 저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 안 드러내서 따름이지 인물 면에서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 합류를 하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거에 임박해서 이제 선거 어느 지역에 나갈 선거 후보로서 지금 계속 기준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 후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선거에 후보로 나설 사람들로 저희가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곤란한 거죠. 맞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막 언론에 기사가 되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인터뷰 하면서 앵커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나 전국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식으로 선거를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주요한 지역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책임 있게 선거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국민들과 정말 현실적인 화법으로 잘 대화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일단 누구보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정치권이 현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면 안 의원이나 저희들이 그 제일 큰 차이점은 국민들과 공감하는 능력을 그 누구보다 폭넓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그런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소수의 정치인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을 지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취지가 반영되고 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사당화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제도를 그렇게 판단하고 유리하면 취했다가 불리하면 공약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안 하겠다고 한다거나 그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네요.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공약 그대로 지금 이제 이거는 폐지돼야 된다 이래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저희들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보다도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뭐 100만 도시 이상은 한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건 기술적이고 기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말씀을.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 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조만간 얘기 드릴 겁니다. 예, 그다음 일단은 이제 미리 전제로 말씀드릴 거는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정치 지향이 어떤 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평론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평가해 줄 문제이지,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복지 문제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정책을 통해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보적 자유주의의 문제하고 합리적 개혁주의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범주나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죠. 합리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무슨 주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태이고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성 정치권의 한계, 그러니까 극단적 강경 정책, 또 그런 태도를 통해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대립 이 구도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신도 바꾸고 상대방도 바꾸는 그런 식의 개혁 과정, 그런 개혁을 점진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태도에 대한 문제이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정치적 방향, 목표와 가치에 대한 얘기겠죠. 그것이 이제 어떤 현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느냐, 안정이 필요한 시대라면 그게 맞을 거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정이 돼 있어서 고인물이라면 진보적으로 개혁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그 정치 집단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얘기라서 그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공존할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국정원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지혜로운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 특위 회의 때도 그렇고 국정원 개혁을 하자고 모여놓고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문제 때문에 이 개혁특위 회의 불참한다라고 여당은 통보하고 아예 안 들어와버리고, 들어와서도 또 이제 여야가 서로 과거 한나라당은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과거 민주당은 어떤 주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걸 가지고 개혁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금 흠집내고 공격하는 그런 정쟁 수단으로 자꾸 삼고 있는,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그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지금 혼자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좀 국민들에게 그 선명하고 정말 설득력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뜻을 많이 모아준다면 지금 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여야 위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국정원은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및 대북 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대한 해서 그 정보 수집 기능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장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원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뭘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은 기획 조정 기능도 갖고 있고 정보 수집 기능도 가지고 있고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축구 하는데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코치 감독도 잘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다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이라는 한 기관이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김정일 국방장관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도 이걸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이 심각한 안보상의 허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정보 수집만 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준다. 해서 국내 파트의 정보 수집처를 만들고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 파트를 분리해서 전문화 강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인 검찰과 경찰기관에다가 맡겨야 되고, 수사권 폐지네요. 그리고 이제 대북 심리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심리 전담
팀에다가 전담 부서에다가 통일부나 지금 정부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넘겨주는 이런 식의 어떤 강화 국정원의 강화 개혁 방안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좀 뜻을 좀 모아주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어떤 부정선거냐, 그리고 그것이 뭐 작년 선거를 선거의 결과를 바꿀 만한 그런 선거, 그런 정도의 부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상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문제를 특별검사를 통해서 아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게 맡겨놓는 게 거기까지가 그 정치권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간다고 하면 정부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특검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정부의 신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읽고 쓰고 했던 그런 그런 뭐 대자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정말 어떤 운동권의 용어가 아니라 일반 생활인의 평범한 학생의, 그리고 평범한 조만간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의 어떤 목소리, 현실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봐서 참 안타깝게 좀 봤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젊은 세대 학생들, 또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과 가슴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뭐 표로만 인식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더라도, 나한텐 불리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주고,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후에는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인의 몫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100%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정치 집단, 정치적인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를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최대 피해자는 지금 이제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조금 더 포용력 있게 어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새로운 정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거슬리지 않도록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